4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중에서 0, 1, 2단계. 뒤에 단계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0단계는 매우 미분화된 상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단계는 사회 정보적 조망이고 2단계는 자기 반영적 단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단계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래. 슬픈 사람은 위로해줘야 되지.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2단계는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능력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슬펐을 때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았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만약에 속상해하고 있다 그러면 아, 제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내가 제 아까 장난감 뺏어서 그런 거야.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2단계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또 자신을 보는 능력.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런 순간에 내가 이런 위로가 필요했으니까 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얘를 때려서야.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단계는 자기 반영적 입장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잘 구분하시면 돼요.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구분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반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상호작용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적이다.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상호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반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 발달입니다.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첫 번째 정서 조절 능력과 언어 발달의 관계. 사실 정서 조절 능력하고 언어 발달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서적인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지금 그래서 여기 언어는 정서 상태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유아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면은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언어적 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 조절 전략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은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회성과 적응력도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프만의 감정이입 4단계. 이것도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화된 공감, 자기중심적,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생활 여건에 대한 공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까지 이제 발달하면 많이 발달하는 거죠. 자, 미분화된 공감. 이거는 이제 공감이고 뭐고 아예 모르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 공감. 이거는 이제 공감을 하지만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공감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시기에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이게 되게 많이 발달한 건데 이거는 원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울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울고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고, 생활 여건에 대한 공감은 굉장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이때는 되게 순간적이에요. 그러다가 까먹어요. 자기가 더 좋은 거 있으면 글로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생활 여건에 대한 공감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하고는 별 상관없고 우리 애들은 2 아니면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 거예요. 친사회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남을 돕는 행동. 예를 들면 친사회적은 남을 돕는 행동. 자, 남들에게 환영받는 행동. 뭐 이런 거잖아요. 도덕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음. 자, 도덕 추론은 우리가 스스로 왜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게 너무 유치한 수준 말고 이제 수준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남을 돕는 행동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러면
친사회적 도덕 추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친사회적 도덕 추론 수준이 높기 위해서는 도덕 추론 능력이 있으면 친사회적 도덕 추론 능력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타인의 요구와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친사회적 도덕 추론은 타인의 요구와 정서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거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 추론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이타적인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사회적 도덕 추론 요 용어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도덕 추론 발달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쾌락지향, 욕구 고려, 사회적 책임 이런 순서로 이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쾌락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 외적 동기고 욕구를 고려한다. 이거는 굉장히 내적 동기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이익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의 욕구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책임. 여기서 나 훨씬 더 이렇게 정제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형하니까 내가 지금 요구받는 것은 이런 거겠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 도리, 순리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인 것이고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는 잘 안 가고 먼저는 자기중심, 쾌락지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내적 동기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거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욕구 고려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는 처음에는 이제 보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상, 요거 외적 동기, 요걸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점점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면서 도와주려는 행동 쪽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상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점점 타인의 욕구를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화된 친화성. 자, 사회화된 친화성.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사회화된 친사회성, 이거는 이제 규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회 규범을 이해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사회관계 영역은. 그래서 사회화된 친사회성이다. 친사회성이 그냥 내 혼자 내가 사탕수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회화가 됐다. 이거는 사회적 규범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그런 친사회성의 발달은 정서적 이입, 도덕적 판단 이런 거랑 같이 결부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정서이입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정서이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덕적 판단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자, 그래서 사회화된 친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을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줘야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좀 발달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규범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걔네들은 배고프겠구나 이런 걸 알고 그다음에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 요걸 판단하는 것까지 결부됐을 때 친사회적 도덕 추론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친사회적 행동이 더 향상된다.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쓴 이유는 용어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용어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성의 유형. 자, 공격성의 유형에서 적대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자, 요거를 다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적대적 공격성은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너 혼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는 거. 요게 이제 적대적 공격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공격성은 이게 이제 수단이에요. 폭력이 수단인 거예요.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폭력이 수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주도적 공격성은 먼저 공격하는 거.
반응적 공격성은 얘가 나 때리니까 방어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아기에는 어렸을 때는 도구적 공격성이 흔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대적 공격성이 증대합니다. 왜냐하면 더 어렸을 때는 제가 나를 골리려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당하기 때문에 적대적 공격성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자, 놀이 이론과 놀이 발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의 인지 이론에서 말하는 놀이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놀이가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다. 학습의 도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공통점입니다.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 다 이렇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피아제는 놀이는 별거 아니야. 동화 중심이야. 사실 조절이 훨씬 공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고 비고츠키는 놀이가 근접 발달 지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상징적 사고, 사회적 규칙, 요거 핵심이에요. 이런 거를 학습하기 때문에 놀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고 브루너는 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배운다. 탐색이나 발산적 사고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별 놀이 유형과 특징. 자, 요거는 이제 기능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렇죠? 기능놀이란 단순 반복 놀이, 상징놀이라고 하는 가작화놀이, 역할놀이,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은 규칙, 집단의 규칙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유치원을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발달해요. 7세 뭐 이 정도는 좀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밀란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국놀이, 규칙 있는 게임 학자별로 이 용어도 다 익혀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기능놀이. 자, 기능놀이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물체를 탐색하는 놀이, 반복적인 물체 탐색 놀이. 그 다음에 구성놀이는 뭔가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성놀이는. 자, 그 다음에 극놀이. 극놀이는 이제 상상,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주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도 하게 되겠죠. 극놀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있는 게임. 여기도 이제 아까 피아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놀이. 구성놀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상징적 사고하고도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튼입니다. 파튼의 사회놀이 유형. 요거 자체를 좀 외워주셔야 하겠고요. 자, 비참여. 비참여는 여기 관찰 또는 목적 없는 움직임. 방관자, 타인의 놀이를 관찰하는 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제 사회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자놀이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놀이를 수행하는 거, 평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가 있고 이 협동놀이가 역할 분담, 공동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놀이 이론에서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 연습 이론의 주장과 한계점 요거를 좀 이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요 해설 중심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읽어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고 서술답을 쓸 수 있는데 구분하는 거는 요거 이제 해설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잉여 에너지 이론은 유아가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노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피곤할 때도 놀이한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된다. 휴식 이론은 얘네들이 쉬려고 놀이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쉴 필요가 없는 유아들이 훨씬 놀이 많이 한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반복 이론은 이제 개체의 발생은 개통의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점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복 이론에서는 원시 본능을 반복하면서 제거하기 위해서 놀이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 반복 이론은 개체의 발생은 개통의 발생을 반복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아들은 원시 시대처럼 놀이한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본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 놀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 연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성인들이 놀이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전 놀이 이론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 자, 에릭슨의 놀이는 자신,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이 세계의 확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놀이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놀이 세계의 발달입니다. 자신, 미시, 거시.
자, 자신은 오감을 탐색하고 자기 신체를 인식하는 것이고, 미시는 이제 내 몸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물건 탐색, 인형, 도구 이런 걸 갖고 노는 것이고, 거시는 더 확대돼서 친구들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회 규범, 역할놀이, 협동놀이 뭐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 미시, 거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존슨이 분류한 블록 쌓기 7단계 이거 외워주셔야겠죠? 자, 7단계. 자, 1단계는 이제 블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옮겨 놓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여기 이제 2단계는 수직 수평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수직 수평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놓고 위로 쭉 늘어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다리 구조, 공간 개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폐쇄 공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균형과 장식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대칭 구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단계는 상징, 명명. 보통 이제 여기까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에펠탑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펠탑을 상징하는 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상징 단계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역할극에 요걸 활용하는 거죠. 만든 걸 가지고 역할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놀이의 현대적 관점에서 상위 인지적 관점인 상위 의사소통, 각본, 마음, 수행, 변형이론 요거를 이제 다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상위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여기 상위 의사소통, 메타 의사소통 요걸 강조하고 있죠. 놀이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고, 그다음에 각본 이론. 여기서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머릿속에 이야기 구조로 조직된 것이 놀이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구조의 조직. 자, 마음 이론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참조를 한다. 놀이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회극 놀이 이런 거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수행 이론은 놀이에서 놀이자, 감독자, 연출자, 청중, 자, 요런 역할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놀이를 해도 놀이자, 감독자, 연출자, 청중이 다 있는 것처럼 놀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변형 이론은 실제와 다르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즉, 그래서 사물이라든가 상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환, 가상 전환이 일어난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변형 이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즈와 메디슨의 사회놀이 유형 중에서 평행놀이와 사회놀이의 하위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하우즈와 메디슨의 놀이는 평행놀이, 사회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큰 틀이. 그죠? 평행놀이와 요거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평행놀이와 사회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행놀이에는 단순 평행, 상호인식 평행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표가 없어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놀이는 크게 단순 사회, 사회적 상호보완, 협동사회과장, 복합사회과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표가 없이도 글로 쓸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튼, 에릭, 하우스와 메디슨 뭐 이런 사람들의 사회놀이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튼과 에릭슨, 하우스와 메디슨 보시면, 파튼 보시면은, 자, 파튼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서 먼저 비참여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관자, 혼자, 병행, 연합, 협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릭슨은 에릭슨도 놀이세계가 확대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우즈와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하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행, 사회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은 단순 평행, 상호인식 평행, 사회놀이는 단순 사회, 사회적 상호보완, 협동사회과장, 복합사회과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 학자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빈. 자, 루빈의 인지적,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놀이를 설명하라. 뭐 요거죠. 요거는 이제 루빈의 표가 있잖아요. 가로축, 세로축. 요거 이제 크로스해서 쓰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인지적 놀이가 있습니다. 인지적 놀이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탐색하고 읽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놀이,
혼자, 평행, 집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비놀이 행동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합적 분류 이렇게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복합적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펠리그리니의 놀이 유형 보시면 신체 운동, 사회적, 사물, 언어, 가장 놀이가 있다. 자, 요것도 이제 쓰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환경. 자, 놀이 환경과 교사의 놀이 개입입니다. 자,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제시하는 놀이실 공간 구성의 원리.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놀이 공간 구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의 자발성, 유아와의 상호작용. 선생님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놀이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영역 통합, 융통성 있는 운영, 그 다음에 유연한 변화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BC 모형 자 외워주셔야겠죠. 자 TBC 모형 보시면은 이렇게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시각적 응시 시각적 응시는 선생님이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자 비지시적 진술은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놀이 확장을 유도하는 질문이고 지시적 진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놀이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모델링 이거는 시범을 제공하는 것이고 물리적 개입은 소품을 제공하거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그런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훈련에서 말하는 외적 중재, 내적 중재, 주제 상상 훈련 요게 다 스밀란스키 거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주제 상상 훈련, 특히 이제 주제 상상 훈련 방식, 요거는 이야기나 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극놀이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주제 상상 훈련, 동화의 내용을 가지고 극놀이 해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외적 중재, 놀이 외부에서 제안하는 거, 내적 중재는 선생님이 역할에 참여해서 모델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주제 상상 훈련이 있습니다. 자, 교사의 일반적인 놀이 개입 유형 중에서 방관자, 무대 관리자, 공동놀이자, 놀이 안내자, 학습 지도자. 이건 어떤 학자 중심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많이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일단 방관자는 선생님이 놀이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들을 보면서 웃어주고 선생님이 승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관객이에요.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관객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존슨 크리스티 와들의 비참여. 존슨 크리스티 와들이 이야기한 비참여. 요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놀이 개입이 아니에요. 놀이 개입이 아니고 선생님은 혼자서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참여는 놀이 개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관자하고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방관자는 승인을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관객 좋은 거예요. 자, 무대 관리자는 환경 구성만 해주는 것이고, 공동놀이자는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놀이 안내자는 이제 놀이 어떻게 확장해자, 제안하는 것이고, 학습 지도자는 교육 내용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인 흡수정신 민감기 정상화. 요거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흡수정신,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하는 능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민감기 있습니다. 특정 기능 발달에 적합한 시기다. 이게 민감기고, 자, 정상화된 유아는 자기 선택, 집중, 자기 통제가 가능한 발달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일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운영 원리 중에서 발현적 교육과정, 프로젝트 활동, 표상활동 이런 거를 통한 상징화 주기 요걸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현적 교육과정 자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발현적 교육과정은 유아 중심의 융통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활동은 탐구 기반 협력적 활동 자 레지오 에밀리아 안에는 프로젝트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통 표상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고 표현과 상징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과정을 준비, 시작, 전개, 마무리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준비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 단계는 교사 중심의 주제망 구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유아와 함께 주제망도 구성하고 질문을 도출해보는 겁니다. 전개 단계에서 탐구 활동도 하고 본격적인 활동, 특별히 현장 견학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보통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도르프 프로그램입니다. 자, 발도르프 프로그램에서는 신체, 정신, 영혼의 통합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영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교육 강조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에는 스토리텔링, 오이리트미, 예술작업, 노작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해설 내용 보시면은 다시 교육 철학은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스토리텔링, 예술작업, 오이리트미 강조하고 있고 자, 운영의 특성에 보시면은 자연 중심, 인위적인 거 싫어하고 자연적인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혼합 연령으로 구성하고 있고 리듬이 있는 일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론과 부모교육론 보시면 자, 서백의 반성적 사고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응, 정당화, 의사결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응에서는 처음에 긍정적,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 반응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개인적 관심, 전문가적 관심, 윤리적 판단 이런 형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효능감과 효능감 척도 보시면 자, 유아교사의 효능감 보시면 유아교사의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고 교수 효능감은 교수 활동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교사의 교수 효능감의 척도는 얼마나 잘 가르치나, 교수 능력, 훈육,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움린드의 자녀 양육 태도 중에서 독재적, 허용적, 민주적 양육 태도의 특징 보시면 자, 독재적인 양육 태도는 좀 권위 중심, 그 다음에 허용적인 양육 태도는 제한이 없는 자유. 자, 이 민주적인 게 가장 좋은 거죠. 권위와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양육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커스의 이론입니다.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잘못된 행동 목표 4가지. 자, 요게 이제 점점 심화되어 가는 거죠. 관심 끌기, 힘행사하기, 안갚음, 무능력감 이렇게 심화되어 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 사상과 철학 내용을 보시면 자, 먼저 근대 실학주의 교육의 특징. 자, 코메니우스의 학교제도 중에서 자,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교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친학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죠. 대교수학에서 요 책에서 어머니 무릎학교, 모친학교 요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활용한 교육, 시청각 교수법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조기교육, 부모교육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코메니우스는 체계적인 학교 제도를 구상했고 요거는 대교수학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교육학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벨의 유아교육의 원리 보시면 프레벨은 유아를 신성한 존재로 보았죠. 신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프레벨입니다. 자, 그리고 프레벨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원리로 통일의 원리, 자기활동의 원리, 놀이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음물, 유희, 노작활동, 자연탐구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유치원 아이들에 관한 특징인데 여기 이제 영아기, 아동기, 우리 애들은 여기 걸쳐 있어요. 영아기하고 아동기에 걸쳐 있습니다. 요건 이제 루소의 에밀을 중심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자, 영아기의 아이들은 감각 경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 자연 친화적인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아동기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
소극적 교육, 경험 중심의 교육, 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의 유아교육의 원리 중에서 합자연의 원리와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페스탈로치 보시면은 합자연의 원리는 일단 자연법칙에 따른 발달 수능적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학자별로 합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한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건 뒤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 사랑과 정서, 도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듀이의 아동교육관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듀이는 교육을 생활 그 자체다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자, 듀이는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다. 경험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이고요. 자, 그리고 교사는 매개자, 안내자, 관찰자,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은 경험의 재구성 그리고 아동중심 교육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자, 몬테소리와 프레벨 요거를 이제 비교하면은 자, 몬테소리와 프레벨을 비교한 거를 보시면 자, 몬테소리는 민감기, 준비된 환경, 자동교육, 자기수정적 교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았고요. 자, 그리고 프레벨은 신성, 음물, 유희, 자기표현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둘 다 유아의 내적 특성과 자기주도적 활동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소리가 훨씬 더 이제 구조화된 자기수정적 활동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육 철학에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건주의는 조금 안 보셔도 괜찮고요.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듀이 중심의 그런 이제 교육 이론이죠. 진보주의, 교육 운동을 했던 것이고, 아동 중심, 반성적 사고, 문제 해결, 주로 경험 중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진보주의이고, 자, 본질주의하고 항존주의는 본질주의가 더 심화된 게 항존주의고, 진보주의와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교사 중심, 기초학력, 문화유산 전달 이런 것들을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보았고, 항존주의는 고전을 읽는 거, 지성을 도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항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합자연의 원리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합자연의 원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자,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는 일단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전인교육, 뭐 요건 이제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계적 학습을 얘기했어요. 코메니우스는. 왜냐하면 대교수학에서 교육의 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단계적 학습 얘기했어요. 교육 내용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고,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이들에 맞는 시청각 교육이나 체계적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그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감각교육, 직관주의 이런 교육을 얘기했으니까 실물에 의한 감각교육을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교육이다. 요게 이제 코메니우스가 이야기한 합자연의 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루소는 이제 계몽주의자잖아요. 루소도 합자연의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루소의 합자연의 원리는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자연의 원리 보시면 아동 성장, 아동 활동, 아동 개별화, 아동 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합자연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 요거를 합자연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연, 이거 뭐예요? 인간의 자연성에 따르는 그런 교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물은 감각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간은 교육력을 가진 성인, 즉 얘를 통찰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에 의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합자연의 원리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신인문주의자죠. 자, 페스탈로치의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페스탈로치 합자연의 원리는 교사가 유아의 내부 세계와 발전 과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발전 법칙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유아를 키워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교사가 유아의 내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 자연의 성질, 발전 법칙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얘네들을
그거에 맞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원리를 준수해야 하나? 그러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발성의 원리, 단계의 원리, 일정한 단계에 맞게끔 교육해야 된다. 단계의 원리, 직관의 원리. 자, 이 아이들은 감각, 직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 이성에다가 막 호소하면 안 돼요. 만져보고 보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인지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 자, 여기 이제 뭐 3H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3H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화의 원리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의 원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벨. 자, 프레벨은 근데 이제 합자연의 원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프레벨까지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프레벨도 이제 아동 중심 교육을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합자연의 원리를 얘기했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내용과 교육 목적,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자연성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 실생활 활동을 통해서 교과 학습을 해야 된다. 자, 교육의 목적 보시면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방법은 놀이 중심, 실습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프레벨이고 이런 내용 자체가 자연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자연의 원리 보시면 자, 먼저 루소 여기 다 뭡니까? 자연의 순리, 자연스러운 발달, 자연의 법칙. 자,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발달, 아이들의 자발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는 이게 이제, 단계적 학습,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시청각 교육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에는 3H, 머리, 가슴, 손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역시 경험과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프레벨 보시면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이 좋은 거다. 창의성 발달이 자연성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이도구, 음물,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게 합자연의 원리의 산물인데 합자연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는 빨리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못 끝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제풀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